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밤 9시 5학년 1학기 사회를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지금 교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50분 동안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서 눈으로 우선은 이제 다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필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노트 다 있나요? 다 노트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노트의 필기도 같이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 우리 국민의 주권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지, 서연아? 우리 서연이는 우주 바깥에 있나요? 지구 바깥에 있어요? 너무 멋있네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우선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자, 이 문장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동아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북위. 자, 위도상 북쪽이 있고, 그 수리적 위치가 33도에서 43도. 그 다음, 경도는 동쪽에 있는데,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위도. 이 중위도이기 때문에 사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거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한다고? 동아시아요. 그렇지. 이렇게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서 수업하자. 왜냐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깨어있는 수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자,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사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계절이 네 개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국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고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있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 남, 서, 북. 자, 방위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옆에 일본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봤을 때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러시아는 중국의 이제 위쪽에 길게 걸쳐져 있죠. 넓고 길게. 그러므로 남쪽에 위치한다. 자, 중국에서는 동쪽, 일본에서는 서쪽, 러시아는 남쪽에 위치하는 우리나라 위치이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지형은 지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 남해, 동해, 남해, 서해. 들어보셨죠? 제주도가 있는 남해, 인천이 있는 서해. 이렇게 북쪽은, 우리 북한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북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 자, 세면은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유리하다?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위치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핵심 정리만 딱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영역, 자, 요거를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영역이라는 뜻을 필기합시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 자, 주권, 나라의 권력, 그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우리 국토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주권이 땅에는 어디까지 미치고, 바다는 어디까지 미치고, 하늘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자, 땅은 영토, 바다는 영해, 하늘은 영공이다. 그러면 영토,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한반도와 그다음 그 속해 있는 섬들까지. 한반도와 속해 있는 섬들까지. 그러면 동서남북
각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쪽에 있는 섬 아는 사람 독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독도, 좋아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줘요. 그다음 서쪽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은 아, 마안도. 그렇지. 마안도. 그다음 우리는 오늘 50분에 여러분들 예원 준비하는 친구들 5학년 1학기 싹 정리할 거예요. 머릿속에 쏙쏙 넣으세요. 그다음 동서 남쪽에 가장 바깥에 있는 섬 마라도. 자, 북쪽은 섬이 아니죠. 북쪽은 유원진이라는 곳이 가장 북쪽에 우리의 영토가 되겠습니다. 잘 썼니? 유비야, 카메라 켜줘. 이렇게 다 카메라 켜 있으니까 딱 수업 분위기가 살고 좋네. 자, 이거 다 쓰셔야 돼요. 그다음 바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바다는 영역이 영해라고 하는데요. 영해.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 자, 요거를 좀 필기를 해야 됩니다.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은 자,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우리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아요. 그러므로 섬이 많은 남해안과 서해안은 가장 바깥 섬을 직선으로 이은 기준으로부터 이은 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 12해리까지. 자, 소연이 이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조금밖에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앞부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거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국토의 영역, 주권이 미치는 우리 영역, 땅과 바다, 하늘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땅은 한반도와 그 속해 있는 섬까지. 그래서 독도, 마안도, 마라도, 유원진 이렇게 정리해 봤고, 그 다음에 바다는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부터 22km까지의 바다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지금 적고 있었어요. 남해안과 서해안은 굉장히 섬이 많기 때문에 그 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직선으로 이은 그 선이 기준입니다. 그로부터 12해리까지예요. 그런데요. 근데 동해안은 썰물일 때, 자, 썰물, 들어오는 물일 때 기준으로 12해리까지. 자, 요거 딱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다 썼다고 하면 선생님이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건우 다 썼니? 네. 서연이는? 네. 유비는? 네, 네. 아린이는? 오케이. 소연이는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토의 영역, 바다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영토와 영해. 자, 그거 범위의 위쪽 하늘이 영공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서 함부로 우리 하늘을 비행기가 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럼 주권을 침략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영토, 영해, 그 다음에 영공 이 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지역 구분 한번 볼게요. 지역 구분. 자, 이 지역 구분은 첫 번째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인문적인 환경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자연적인 환경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조건이겠죠. 북부지방, 맨 위에는 북부, 그다음 가운데는 중부, 아래는 남부. 그치? 자, 북부와 중부, 남부는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이다. 그럼 북부는 어떻게 나누는데요? 휴전선이 기준. 휴전선. 자,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 위치하면 북한이고 남쪽에 위치하는 남한이에요. 자, 그러면 중간은 우리나라 이제 중간을 어떻게 구분하는데요? 휴전선에서 남쪽으로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까지. 자, 휴전선에서 남쪽이면 이제 남한을 생각하면 되지. 대한민국 생각하면 되죠.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기상청 비가 많이 온대요.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까지. 그 사이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남부는 그 소백산맥과 금강 하류를 제외한 더 남쪽, 그 중부지방의 남쪽, 부산 이쪽, 제주도 남부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전선이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휴전선 하면은 또 요걸 알아야 되겠죠? 비무장지대. 자,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 모두 동일하게 각각 2km씩 아무것도 없는 평화 공간입니다. 평화존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요 2km 이내는 우리 민간인이 살 수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설치할 수 없고 무기도 군인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 굉장히 잘 보호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예요? 우리나라의 위치 공부했지? 동아시아, 그 다음에 삼면이 바다, 한쪽 대륙, 수리적 위치, 북위, 동경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영역 공부했죠? 그치?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 어디까지 기준인지 공부했어요.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 구분 지금 했어요. 그래서 휴전선 위에는 북부지방, 그 다음 휴전선에서부터 금강 하류까지가 중부지방, 그 다음 중부 밑에는 남부지방. 간단하지? 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구분한 게 있어요. 그게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쓰세요.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눈 지역이다. 자, 나라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나눠놨는데, 자, 서울특별시 한 곳, 특별자치시 세종 한 곳, 특별자치 섬도 제주도 한 곳. 그런데 여기서 좀 바뀐 게 있지. 특별자치도가 이번에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두 곳이 추가가 됐죠. 제주도가 있고요. 그 다음 강원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줄여서 전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까지 특별자치도다. 자, 그다음에 인구에 따라서 광역시 6곳. 자, 도에서 강원도 지워야 되겠지? 그다음에 충청도, 충청남도 있고요. 전라북도 지워야 되겠지. 이거는 최근에 바뀐 거기 때문에요. 뭐 교과서에서도 8곳 이렇게 적혀져 있는 곳도 있어요. 자, 이렇게 최근에 바뀐 곳은 사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적겠죠. 그죠? 자, 이렇게 4번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갈게요.
다양한 지형. 자, 지형이라는 게 무슨 뜻? 땅의 모양. 국어하고 사회는 단어의 뜻만 잘 알아도 문제 많이 맞출 수 있어요. 뜻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그지, 유비야? 뜻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네. 네. 자, 다들 저녁을 먹으셨어요? 든든하게 밥 먹고 공부해야지. 자, 다양한 지역. 우리 국토에서는 어떤 땅의 모양이 있냐면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물이 흐르는 하천도 있고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해안도 있고 섬도 있어. 이게 지형이야. 자, 그러면 산은 우리 국토의 얼마를 차지한다? 70%.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국토의 대부분. 자, 산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해요?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뭐도 짓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산은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래서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지? 그러므로, 자, 하천, 물이야. 물이 흐르는 길이다.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거야. 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지? 하천이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까닭, 동고서저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하천이 흐르는 곳 주변에 무엇이 발달할까? 평야가.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평야, 즉 서쪽, 남쪽 이런 쪽에 평야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 도시 등이 발달하겠죠. 자, 이번에 해안 보겠습니다. 해안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가 다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동서남 3면이 바다지. 자, 동해안의 특징은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해수욕장이 발달돼 있다. 주로 여러분들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강릉 많이 가죠? 속초. 바다 색깔도 예쁘고. 이번에 서해안이에요. 서해안은요,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자, 동해안 해수욕장, 서해안 갯벌 발달. 조개 잡는 거 갯벌이지. 왜냐?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자, 남쪽은 정말 섬이 많아요. 그래서 다도해입니다. 다, 마늘따, 도, 섬도. 자, 우리나라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지형은? 한지요. 그렇지. 산지다. 산이다. 그러면 평야는 주로 어느 방위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평야는. 물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겠어? 서쪽이겠지. 동고서저니까. 낮은 곳으로. 그렇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안을 볼게요. 갯벌이 넓게 발달한 해안은 서해안이요. 그렇지. 서해안. 그 다음 해수욕장이 발달된 해안은 동해안이요. 그렇지. 동해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후 한번 볼게요. 자, 기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온, 비, 눈, 바람의 대기 상태를 전부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요, 사계절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나라 위치 얘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했죠? 사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중간 위도에 우리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중위도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기온차가 어때요? 큰 편입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기온차 엄청나죠. 그죠? 자, 이제 기온 볼게요. 자, 이 기온이라는 것은 온도예요.
춥다, 덥다, 따뜻하다. 자, 여름에 주로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봄과 가을은 되게 짧아지죠.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강수, 물의 양입니다. 비와 눈 모두 강수죠. 비와 눈. 그 다음에 여름은 비, 겨울엔 눈. 바람이다. 여름에 부는 지금 바람 어때? 시원해? 아니, 엄청 습하지. 어디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남동쪽. 자, 한반도가 있다면 동, 남, 서, 북이야. 그러면 여름에서는 어디 쪽에서 불어온다? 바로 여기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습한 거예요. 겨울바람 어디서 불어와요? 북서쪽, 시베리아, 티베트. 여러분, 티베트 어때요? 아주 춥지요. 히말라야 춥지요. 이런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추워요. 됐니? 네. 자, 앞쪽 한번 살펴봅시다. 두루 한번 살펴봐요. 자, 앞쪽에 우리나라 어디에 있나요? 위치 봤어요? 우리나라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나요?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나라 어떻게 구분하나요? 나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어디 구분하나요? 우리나라 땅의 모양은 어떤가요? 자, 이렇게 공부했어요. 뒷장.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인데요. 요 선생님 별표 2개 할게요. 아, 3개 할게요. 우리나라 기온이 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북, 남, 동, 서. 자, 동쪽과 서쪽은 사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북과 남이 차이가 나네요. 즉, 길어요. 우리나라는 좀 긴 편이에요. 그러므로 남과 북의 기온차가 큰 편입니다. 남과 북이 길게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록 제주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죠. 같은 계절이라도 북쪽은 춥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이죠. 중위도, 위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음. 남과 북이 우리가 위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선인데요. 이제 지구가 있다면은 이렇게 가로. 이게 위선, 위도거든요. 이 나라가 남과 북이 길어서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아주 쨍쨍쨍쨍 받으면은 이제 여름이잖아. 그 여름인데도 북쪽은 덜 받기 때문에 좀 덜 더워. 그다음에 남쪽이 태양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더워. 그래서 길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쪽이 덥고 북쪽이 덜 더운 것이다. 이해되면 끄덕끄덕. 그다음 또 중요한 거. 태백산맥. 자, 태백산맥이 어디에 있냐면요. 요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동해 쪽에요. 태백산맥. 그런데 겨울이에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이라고 여름을 먼저 할게. 여름에는요. 동해가 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동해 바다 때문에요. 그래서 요 서쪽보다는 동해가 좀 더 시원해요. 서해보다. 동해안이 시원해요. 왜? 수심이 깊어서요. 동해물이 파랗잖아. 동해 바다 가면 파랗지. 그건 수심이 깊어서 파란 거야. 그러므로 여름에 좀 시원한 영향을 준다. 자, 이번에는 겨울이다. 겨울. 겨울에는 동해가 또 좀 따뜻해요. 왜냐? 아까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의 위치. 북서쪽. 북서쪽. 그지? 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누가 막아준대? 어느 무슨 산맥이? 태백산맥이. 그래서 동해안이 또 따뜻하대요. 자, 이 아주 그 선택받은 고장이네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겨울에는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어서 좀 따뜻하고, 그다음 여름에는 이 동해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동해안이 시원하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이유. 요거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름에 시원한 이유. 수심이 깊은 동해. 그다음 겨울에 따뜻한 이유. 태백산맥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동해 쪽입니다. 동쪽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 쪽, 강릉이나 속초 쪽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이야. 내륙 지역은 이제 해안가가 아닌 우리처럼 다 육지로 되어 있는 곳. 자, 이 내륙 지역은 겨울철 찬바람에 쉽게 차가워져요. 우리가 더 춥습니다. 해안가 지역보다. 근데 해안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따뜻하다고 그랬죠? 자, 여름에는 시원하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따뜻하다. 그 이유 수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위도의 차이가 크다, 경도의 차이가 크다. 금방 했잖아. 위도의 차이가 크다, 경도의 차이가 크다? 위도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근데 누구야? 이 목소리 누구야? 건우야? 아린이야? 누구지? 굉장히 굵티가. 건우 대답해봐봐. 건우야. 어. 아닌데. 유비야. 네. 아닌데. 아무도 아닌데. 무서워. 아린이. 아린이 그래요? 우리 아린이 오빠가 대신 이거 시청해주고 있나?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갈게요. 우리는 위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남북이 길게 뻗어 있어서 이 기온 차이가 남과 북, 북한과 제주도의 차이가 큰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태백산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겨울에는 태백산맥이 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동해 바다 깊이 때문에 또 여름에 좀 더 시원한 편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 내륙 지역, 우리처럼 완전 바다가 없이 그냥 이 육지로만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춥고요.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이 이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겨울에 좀 따뜻한 편이에요. 내륙 지역에 비해서는 따뜻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한번 볼게요. 비와 눈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비 와요, 안 와요? 비 오죠? 그렇죠? 계절이 언제이기 때문에? 여름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연평균의 강수량은 시리가 켜졌네요. 잠깐만요. 비가 내리고 있군요. 자, 이렇게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여름에 집중되어 있죠. 그죠?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즉 제주도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우리가 제주도가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 바다 근처가 강수량이 많습니다. 바다 근처가. 비와 비,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도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해안 지역이 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강수량 차이에 따른 생활 모습 볼게요. 비가 많이 오니까요. 주로 비가 오면 자연재해 뭐가 일어나더라? 홍수가 일어나죠. 그죠?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 좀 터를 이렇게 높게 지은 집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땅을 높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게 터 도둠집이에요. 그다음 울릉도에서는요, 눈이 많이 와요. 그러면 어때요? 눈이 집안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춥겠죠? 그래서 우대기라는 외벽을 하나 더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눈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게 조상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 우리나라 자연재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연재해는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재해입니다. 봄에는 황사, 가뭄, 비가 잘 안 와요. 가뭄.
여름에는 오히려 비 때문에 자연재해, 태풍도 자연재해고요.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겨울, 폭설. 폭설의 뜻은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한파, 너무 춥다. 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인재라고 할게요. 이거는 환경오염에 따른 거기 때문에 네, 인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진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맞고요. 자, 넘겨도 될까요? 자, 이제 인문환경 보겠습니다.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 활동, 인간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환경. 자, 인간 활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는 개발하죠. 그것을 인문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인문 환경 중에서 인구 구성의 변화 한번 볼게요. 지금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 정도의 아이를 낳죠. 예전에는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를 적게 낳음으로 아기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또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네, 의학의 발달로 그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이게 인구 구성의 변화, 인문 환경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 활동이 이런 인구의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인구 구성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 자, 인구는 이제 어디에서 사느냐? 인구는 어디에서 분포되어 있느냐 볼게요. 예전에는요, 농사가 중요했어요. 그러므로 남서쪽, 동고서저 지형이기 때문에 하천이 어디서 많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남서쪽이지. 그치, 그쪽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살았죠. 무엇 때문에? 농사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슨 산업구조입니다. 오늘날에는 산업이에요. 회사에서 다니고 교통이 발달돼야 되고 산업과 교통, 인문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어디에?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지방에서는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남아요? 지방은? 남아요. 인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경기도, 서울은 어때요? 부동산 문제 항상 뉴스에 나오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경기도잖아요. 왜?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인구의 70%가 이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는 현재 균형적인 게 아니라 불균형이 있어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집이 부족해요. 차 항상 밀려 있죠? 교통 혼잡합니다. 주차장 부족합니다. 환경오염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당연히 그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죠. 편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시골, 자, 인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손 부족. 그다음 아이들이 없으니까 학교 있나요? 자꾸 폐교되죠. 편의시설, 우리 뭐 콘서트라든지 백화점, 문화시설 이런 거 병원 부족합니다. 왜? 인구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자, 산업이 발달하면서 60년대 이전에는 무슨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가내 수공업 직접 만들었었다. 근데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다. 산업 발달 이후에 우리 중화공업단지 네, 이런 것들이 형성됩니다.
자, 교통 발달 볼게요. 1980년대 철도가 발달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며칠이 걸렸다.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일하고 점심 때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죠. 하루에 사람 인구가 이동할 수 있는 이 거리가 굉장히 단축되면서 일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이 당연히 발달되겠죠. 교통의 발달은.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한다. 교통이 발달하면 지방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서울에서 일하고 지방에서 살면 되니까. 출퇴근이 가까워지면 인구가 분산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자, 우리 지금 공부한 거 1단원이에요. 1단원. 자, 1단원에서는 뭐 공부했더라? 자, 우리나라 위치와 영역, 그 다음 우리나라 자연환경, 땅의 모양, 우리나라 기후, 우리 국토, 인간의 편리함으로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사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틀리기도 하고요. 자, 이제 2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도대체 인권이란 무엇이냐? 자, 인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인권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인권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좀 볼게요. 허균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허균은 홍길동전을 쓴 작가입니다. 홍길동전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네, 홍길동전은 양반의 아버지를 둔 서자입니다. 서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아빠가 여러 명의 엄마를 둘 수 있었어요. 어머, 충격이야. 그런데 다 이유가 있죠. 왜냐? 옛날에는 노동력, 재산은 곧 자녀들이야. 자녀가 재산이기 때문에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그 대를 이어야 되죠. 아들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족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딸은 결혼하면 자기 남편의 또 그 집안에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출가 외인. 네. 친정에 올 수가 없었어요. 자, 어쨌든 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과거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냐?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궁궐의 벼슬을 얻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홍길동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으니 이거 뭐예요? 신분제도 비판하는 거죠. 이거 인권. 왜 나의 인권을 무시합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소설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당시 조선시대의 인권을 얘기했던 작가고요. 방정환,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린이, 지금이야 저출산 때문에 아이 한 명이 얼마나 듬뿍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린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들 많았어요. 고아도 많았고요. 자, 그런 어린이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어린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전태일, 근로자. 옛날에 공장에서 거의 로봇처럼 일했죠. 3교대. 24시간을 일해요. 쪽잠 자면서. 그런 근로자의 이익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태일, 네, 주장한 사람. 헬렌 켈러, 장애인. 마틴 루서 킹, 흑인 인권. 넬슨 만델라, 흑인 인권. 자, 이렇게 인권은 아주 용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조금씩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 네,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인권 신장을 위한 과거제도. 예전에도 신분제가 아주 뚜렷한 사회였지만 그래도 백성이 인권을 위해서 네, 주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격쟁이라고 해서요. 이 격투기 뭐예요? 격투기. 사람 때리는 거지. 때리다. 무엇을? 징, 꽹과리를. 꽹과리. 그래서 임금이
임금은 궁궐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백성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신 같은 존재예요. 그 임금이 가끔 궁궐 밖을 나왔을 때 행사할 때 진과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격쟁. 자, 그냥 고자입니다. 이게 북고자예요. 북을 치는 겁니다. 백성에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북을 쳐서 알렸다. 신문고, 북고자. 자, 상언,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무엇에 써서? 문서에 써서. 자, 말을 글로 옮겨서 뭐 했다? 알렸다. 우리 지금 재판받을 때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 번까지. 그게 조선의 삼복제. 신분에 관계없이 세 번 재판 거쳤다. 삼심제. 자, 인권 신장을 위한 과거의 제도 중에 북을 쳤다. 무슨 제도? 신문고요. 그렇지. 자, 신분과 관계없이 글로 올렸다. 무슨 제도? 상언이요. 글. 그렇지. 상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과거 조상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6학년 1학기에 들어가면 이제 법을 공부하는데요. 도대체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뭐 해요? 처벌받습니다. 네.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강제성이 있는 규칙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돼? 무조건 다 지켜야 돼요. 법을 어기면 당연히 제재가 있죠. 그런데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법 위에 인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 법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 질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죠. 그렇죠? 우리가 도둑질 당하거나 뭐 큰일이 생겼을 때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이 법 지켜주는 사람이 있죠. 개인 간의 분쟁. 자, 주차장에서 우리 엄마 차 어떤 다른 사람이 긁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합의해야죠. 돈 물어줘야죠. 고칠 수 있도록. 그런 분쟁을 법원이 해결해 줍니다. 내가 인스타 하는데 내 사진을 함부로 퍼갔어요. 뭐 해요? 개인정보 보호. 그렇죠? 보호해 줍니다. 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회 질서.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죠. 우리 스쿨존에서 자동차 속도 몇 킬로까지야? 30km. 천천히 달려야 돼. 아이들이 툭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스쿨존에서 이런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거. 네. 요즘 그 남녀 간에 사귀어가지고 아주 나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거 아주 강화해야 되죠. 그죠? 환경파해, 오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어때요? 처벌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재판을 통해서 법을 적용합니다. 그런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 한번 볼까요? 판사는 판결 내리는 사람. 검사가 누군지 아세요? 자, 우리가 그냥 개인과 개인의 사사로운 다툼은 검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범죄자가 누구를 다치게 한다거나 또는 뭐라고 해야 돼?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법했다. 법을 어겼다. 그럼 이 검사가 들어가서 심판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얼마 벌을 주세요. 얼마 동안의 벌을 주세요.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피고인은 범죄 저지른 사람, 죄인. 변호인은 그 피고인이 죄가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 권리 주장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들어갑니다. 자, 뒷장. 자, 이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무슨 법? 헌법.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올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지. 대통령이 탄핵됐잖아. 그 대통령 탄핵을 어디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뤘잖아. 헌법이라는 게 자꾸 등장하는 것 같아요.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리고 이 헌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이 헌법에 의해 뭐 하는 것이다? 운영되는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처럼 고위 공무원 또는
국민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다룬다. 어떻게? 재판관의 다수결로. 자, 국민의 기본권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권 무엇이냐? 법을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할 겁니다. 평등권.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자유권.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정권. 그리고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 그지? 국가가 우리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사회권. 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것. 자, 사회권의 종류 한번 볼까요? 교육권. 저희 교육받고 싶습니다. 건강권. 그 다음에 주거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등. 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다.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이 청구권이랑 사회권 요구한다는 거에 좀 공통점이 있는데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청구하는 거고요. 인간답게 살도록 이런 거 해주세요. 이게 사회권이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의무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의무입니다. 납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운영되죠. 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죠. 국방, 나라 지켜줘야 됩니다. 유비야, 건우야. 그지? 세연이도 여군 될 수 있죠? 그죠? 나라 지켜야 됩니다. 환경 보전, 우리 나라 깨끗하게 보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학년 1학기 한번 싹 훑어봤어요. 어때요?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와요? 사회. 세 문제잖아. 그지? 5학년 1학기 한 문제, 5학년 2학기 한 문제, 6학년 1학기 한 문제. 그런데 이 한 문제에 답 두세 개가 딸린, 네, 애기 문제 두세 개가 딸린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만 공부한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50분 수업을 준비한 거는 자,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고 흐름을 잡아준 거니까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이 흐름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분 쉬고 5학년 2학기 역사 한번 다뤄볼게요. 그럼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